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저희 행정공제 상품에 대한 좀 임팩트 있는 설명, 그리고 저희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저희가 이 경제적인 이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관점을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공제의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즘은 모 보험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입사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본인 자신의 은퇴 설계를 해보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은퇴 후에 노후 준비를 보통 50대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많은데, 그렇게 하면 늦는다는 거죠. 보통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미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요즘 추세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상품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회원님들이 가입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4가지 정도 이렇게 상품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단기 적립급여는 아직 출시가 안 됐고, 한 7월 정도에 한 형태로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제의 메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급여와 분할지급급여, 이 2가지, 특히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왜 노후 준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우리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150만 원 한도로 60세 정년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부터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급여는 은퇴 60세 정년퇴직 후에 월 최소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세제 혜택의 조건하에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받도록 상품에 가입하는 퇴직급여의 반대 형태의 상품 되겠죠. 특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퇴직급여율이 지금 4.87%, 또 7월 1일부터는 4.92%로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시중은행의 저축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이니까 한 1몇 % 정도 높구나 이렇게 단순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4.87%의 연복리지만은 이것이 월복리로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자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만약에 장기간 이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설명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유사한 똑같은 금리에 만약에 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30년 동안 불이한다는 경우하고, 우리 퇴직급여에 월 150만 원 한도까지 30년을 저축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자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 세금에서의 절세 효과, 또 복리 효과가 가세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퇴직급여율의 설정은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현재 6개월 기준으로 국고채 5년물 금리 6개월 평균과 시중의 정기예금 수신금리 6개월 평균을 나눠서 5대5로 반영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3.6%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회원님들을 위해서 가산금리, 즉 플러스 알파를 가산하고 있는데,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1.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돼서
시중 금리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4.92%로 오히려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금리 추이를 보시면 시중은행이 평균 3.61% 단순 비교입니다. 우리 공제가 4.67%, 1.6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저축은행하고 비교하면 약 0.96%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 금리의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깊숙이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복리 효과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연복리 효과, 그러니까 연간 달리를 적용하고 그 원리금을 또 정기예금하면 이제 복리가 되겠지만 결국 달리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공제외 상품은 월 단위로 이 월 이자를 또 다시 투자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월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것이 30년간 쌓이게 되면 상당히 크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에 150만 원 지금 한도까지 이론적으로 30년 동안, 즉 360개월 동안 똑같은 금리, 즉 시중은행도 4.87%라고 하고 저희 공제도 4.87%라고 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150만 원씩 정기 적금을 드는 경우와 우리 퇴직급여에 가입했을 때 30년 후에 비교해보면 그 월복리 효과라는 것이 약 3억 원 가까이, 2억 6,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자의 이자가 붙는 것까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저도 이 공제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공제 부임하고 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부터는 저도 제 그 한도까지 물론 임기 중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겠죠. 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절세 효과는 이 소득세법 63조에 따라서 뭐 복잡한 설명을 드리긴 뭐하지만 이 장기간 가입할 때 거기에 이 세액 공제 효과가 붙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공제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40%를 일단 세액 공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입 기간에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5년, 또 10년, 20년 초과에 따라서 연 30, 50, 80, 120만 원씩의 또 추가 공제 효과가 붙게 됩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제외하고 남은 과표에 대해서 납입 연수로 나누면 연간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과표가. 그 연 과표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서 다시 이자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납입 기간으로 곱하면 총 이자 소득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 보시다시피 98년 이전에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이자 소득세 자체가 제로입니다. 근데 99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3.67%, 7% 정도의 불과한 저리과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 시중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1년 후에 다시 정기예금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가입하게 되는데 우리 공제 상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그 세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다시 이자가 붙는 형식의 이 복리가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만약에 150만 원씩 같은 금리, 시중은행도 같은 금리라고 치고 가입을 30년 동안 하고 우리도 30년을 공제하게 되면 약 3억 원 정도의 세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자 자체도 차이지만 이자 소득세의 감면 때문에 총 3억 원 정도가 격차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금융종합 과세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혹시 주식이라든가 이런 배당 소득이 많으신 경우에는 또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4.97 대 정기예금 금리 3.5% 이렇게 비교하지만 은행에서 계산되는 똑같은 세율과 단리 효과로 계산을 환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30년 동안 공제회 퇴직급여에 가입하는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시중은행의 연 정기예금 금리는 8.13%가 되어야만 지금 4.97%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금리를 비교하기에 하는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한 3% 이상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 어디를 봐도 연 8%의 금리를 주고 있는 상품은 없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저희가 20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그 상품들의 수익률을 다 계산해 봤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그랬을 때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3.1%, 우리 공제회는 8.1%, 또 코스피에 만약에 우리가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 효과도 있겠지만 배당이 있겠죠. 그걸 다 합쳐봤을 때 6.6%.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60세 정년 이후에 이 퇴직급여 납입금과 이자 부과금을 분할급여로 만약에 전환하면 똑같은 역순으로 똑같은 퇴직급여와 같은 금리 혜택, 또 복리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년시에 5억 원을 분할급여로 해서 전환한다 하면 25년 동안 25년 동안 분할을 하게 되면 약 8억 3천만 원을 받게 되고 이자는 3억 4천 원, 세금은 1,400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5억 원의 목돈을 분할급여가 아니고 시중은행에 예금에 넣어서 월로 이렇게 우리가 분할해서 인출해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6억 7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큰 것을 알 수 있고, 저희 그 공제회가 이런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의 혜택도 있지만 그동안 자산운용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0여 년 동안 주가지수의 월간 변동성을 이렇게 보면 이 보라색 그래프로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저희 공제회의 성과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꾸준하게 나고 있다. 결국 믿을만한 성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이건 이제 아까는 추정이고요. 실제 과거 20년 동안 어땠나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한도가 150만 원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50만 원일 때도 있었고 70, 100, 150, 22년 후에 150만 원이죠. 이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최고 한도까지 누적해서 계속 우리가 정퇴직급여에 가입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것을 만약에 20년 동안 가입했다면 지금 3억 원 정도의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주식에 투자했다면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 시중은행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 퇴직급여 상품의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아까 8%대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이런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산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뒤에 또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금 우리가 재테크를 하거나 개인적인 노후 준비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자산운용하는 조직이 한 55명 정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까지 하면 한 70여 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프로세스고요. 저희가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크게 봐서 한 7가지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주식과 채권, 또 그 외에 대체 투자라고 분류되는 사모주식, 또 사모신용, 대출이죠. 주로 대출입니다. 그리고 해치펀드, 또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을 한 7가지로 구분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2019년 이후로 2023년까지 저희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이렇게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자산이 연간 1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납부하시는 그 회원
회원급여도 있지만 거기에 자산운용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해져서 연간 10% 중반대의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그리고 대출 위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고, 변동성이 큰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실적 3년치인데요. 항상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해 왔다는 것이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현재 퇴직급여율은 4.87이고 4.92가 되겠지만 지급준비율, 즉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면 회원님들이 한테 돌려드려야 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갖고 있나 모두 청구를 해서 청산한다면 지금 원금과 이자를 빼고도 약 10%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잉여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이제 자산운용을 할 때 있어서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공제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자산운용을 하는지, 공제의 자금의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흔히 많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헷갈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과 공제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우리 공제회는 이미 가입니다. 아무 때나 해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금은 해약이 어렵습니다. 또 지급 형태도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지만 연금은 소위 추계에 의한 연금 형태의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내가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는 아니죠. 또 포트폴리오가 공제회는 대체 투자 중심인데 연금은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저희 공제회 자산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운용이 되어서는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도 변동성은 낮아야 됩니다. 반면에 연금은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세 가지는 성과의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 또 수익을 높여야 된다, 또 유동성을 관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 중요한 운용의 심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대체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낮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대되는 수익도 시장성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제한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주식처럼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목표가 되겠고요. 크게 보면 고금리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기에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AI처럼 추세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나 이런 또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네 가지 대체 자산을 통해서, 대체 자산의 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고, 또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 유동성 관리, 또 환해지. 요새 환해지를 해외 투자에 있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좀 낮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이제 국민연금하고 많이 보는데 국민연금은 규모가 크긴 하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주식과 채권이 85%입니다. 상장 주식이 50%, 채권이 35%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22년도를 보시면 저희는 22년도에 기억하시다시피 주식도 폭락하고 금리도 폭등했어요. 그때 국민연금의 성과가 이렇게 이 하늘색 차트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0% 가까운 성과를 보이는 데 비해서 저희 공제회는 그 당시에도 4% 정도의 플러스 성과를 보였고요. 물론 작년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역전된 형태를 보이긴 했지만 과거 10년을 평균해 보면
행정공제의 성과가 공인연구보다는 더 변동성은 낮으면서 성과는 우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저희가 자산운용, 특히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참고하실까 싶어서 몇 가지 시사성 있는 그 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기관이나 모든 투자 주체에 있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금리 자체, 뭐 예금 금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다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무엇이 됐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금리를 보시면 우리 기억에는 과거 10년 정도 기억나기 때문에 계속 거의 제로 금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195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아무래도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높은 1980년도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0%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금리였어요. 그것이 2021년까지 0%까지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20%포인트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거는 잊어버리고 최근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2010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 팬데믹까지 과거 한 10년 정도의 낮은 금리, 즉 제로 금리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미국 기준금리가 5.5%니까요. 하지만 과거 평균을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이 과거의 평균이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평균은 아주 턱없이 높은 게 아니고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체감을 못하죠. 40년 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요새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플레이션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항상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죠. 이 금리하고 물가의 그래프는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약간 금리가 후행하는 효과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특이하게도 금리를 많이 올리면 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금리를 안 내렸는데 미국 물가는 상당폭 내려왔습니다. 물론 고점이 굉장히 높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도 설사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0년처럼 제로금리로 갈 수는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지금 그 컨센서스는 미국 기준금리는 약 4% 수준에 갈 것이다. 지금 5.5인데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가. 설사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과거처럼 0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큰 추세가 있습니다. AI입니다. 이건 뭐 요즘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본시장에 들어온 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 89년부터 이 자산운용을 해왔는데 이 유사한 시점은 90년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던 시기, 내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인 시점, 그때부터 인터넷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는 IT 버블이 기억이 납니다.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이 터져서 크게 손해를 봤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무려 5년 내지 6년 동안 이 인터넷 도입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버블이다, 엔비디아가 버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곧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속도의 조절은 있을 것이고 부분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챗GPT라는 말을 들은 지 1년 반밖에 안 돼요. 아직 아마 우리들 중에 실제로 챗GPT를 유료로 쓰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AI가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로 크게 보급되지는 않고 아직
산업이나 또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론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AI도 향후에 인터넷처럼 향후에 5년, 6년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 로봇 그림이 있는데 이 AI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터넷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특히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가 인터넷 이상일 거로 보여집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인터넷은 지금 AI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로봇 또는 다른 기계나 우리 핸드폰,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면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아마 퍼지기 시작하는 것은 향후에 수년 동안 거쳐 일어날 거기 때문에 AI라는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반드시 우리 자산 운용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만 최근 전 세계가 큰 혼란입니다. 전쟁도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극우 정치 세력이 이제 부상하고 있고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와중에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가 이렇게 분절화되고 또 과거처럼 비교우위 무역론에 의해서 중국이 싼 물건을 만들고 미국은 그걸 사다 쓰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자기가 자기 나라 물건을 만드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 리쇼링이라고 하죠. 모든 제조업 기반 시설을 자국에다가 설치하는. 그래서 이 최근에 그래프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미국의 제조업 건설이 22년 이후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이 요즘 이렇게 주가가 강할까?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파워가 커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